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마인드링크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오민주입니다. 제 옆에 자리해주신 분은 저희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이신 김성환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과 관련한 질문들을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마인드링크 어플을 통해서 회원님들께서 댓글로 적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오늘 질문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고 참여해주신 저희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제의 질문이 있었지만 오늘은 조현병에 초점을 두고 약물과 치료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보통 많은 회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의학적 질병에서도 완치가 가능한 것일까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먼저 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완치되는 신체 질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감기도 계절마다 감기를 앓기 때문에 계절마다 독감 백신을 맞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다음에 암 모든 질병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죠. 간염, 신장질환 등등 갑상선 질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역으로 완치되는 질병이 세상에 몇 개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로 떠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특성상 어떤 체질적, 신체적, 기질적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일정 기간 오랫동안 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과 같은 정신의학적 질병이 다른 신체 질병에 비해 완치가 잘 안 되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완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치를 약을 그만 먹을 수 있게 되면 완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 약을 꾸준히 먹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뒤집어 말하면 고혈압, 당뇨는 불치병인가? 라고 물어보면 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성인병이다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치는 약을 그만 먹는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치료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완치라는 표현보다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기준을 잡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질병이 조현병이기 때문에 조현병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의 답은 조현병은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다 라고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이 질문은 사실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 질문을 외래서 하시는데 치료를 다 마치고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환우분들 중에서도 약을 먹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못하니까 빨리 약을 끊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약을 잘 유지하면서 약을 잘 먹게 되면 증상이 이제 사라지고 생활도 잘 하게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약을 잘 유지하면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마인드링크 회원님들께서는 청년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업이나 취업과 관련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만약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회복에 좋은지 아니면 학업과 취업을 일상생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이 더욱 권장하시나요? 할 수만 있으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치료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성기 증상이라고 하죠. 초기에 증상이 좀 심해서 부적절한 행동이 보여지거나 충동적인 모습이 보여지면 학우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나중에 이제 회복하고 나서 이제 우리 환우분들이 좀 그때 좀 창피했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표현하고 말했는지 좀 부끄럽다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급성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감춰주는 게 좋으니까 학교를 잠시 쉬거나 직장을 잠시 쉬는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도 되고 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만 하면 그리고 직장생활이나 학업이 스트레스가 크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현재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충분히 하고 나서 학교나 직장을 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고 느끼면 일반인들처럼 일반 청년들처럼 학업을 계획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학업과 취업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회복 중이지만 아직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사회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이게 심하게 태가 나면 활동하지 않는 게 좋은데 태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 치료받고 있다든가 좀 아파 보인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보이지 않으면 저는 그때부터 바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이제 빨리 활동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악화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견딜 수 있는 정도 되면 그 시점부터는 서서히 활동을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갑자기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서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성인 남녀 3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 공무원 또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무원 또는 자격시험 공부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 외래에 다니시는 청년들도 자격증 시험이나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사회가 처한 좀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링크나 병원 다니시는 분들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다수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시 공부고 시험 공부인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적 부담도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합격하면 좋고 그렇게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면 되는데 떨어지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은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 할 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야 되고 그 과정이 다 회복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회복에도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공부보다는 일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질문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될까요? 그 증상이 사라지면은 약물 복용을 중단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70에서 90%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지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약 중단하면 안 되고, 증상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약을 중단하면 재발 가능성은 높게는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약을 잘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리 골절이 됐을 때도 골절이 되면 부목을 대고 소위 기부스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받쳐놓는데 뼈가 붙은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빨리 이걸 제거하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충격이 가해지면 또 금방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회복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는 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있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기간을 결정하되 증상이 사라졌다고 바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해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이게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약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실제로 어떤 약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복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도 오래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약이 그렇다라기보다 수면제, 사실 수면제는 일반 의원이나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다른 데서 많이 처방하니까요. 근데 수면제는 일반적인 수면제는 오래 먹으면 의존성이 생겨요. 그래서 수면제는 오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마치 내과나 약국에서 먹는 수면제는 의존성이 안 생기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받으면 의존성이 생기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존이 되지 않는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약들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수면제와 같은 일부 약은 오래 먹으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 약이나 조현병 치료약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건 아닌 거고요.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을 끊고 싶어 하죠. 약 먹는 것은 누구나 다 원치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도 약 안 먹고 지내기를 다 바랄 것이고요. 근데 약을 자꾸 끊으려고 하고 또 임의로 끊기도 하는 이유는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약을 오래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내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혹시 내성이 생긴다면 어떤 증상이 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약을 똑같이 먹는데도 처음에는 약이 잘 반응하다가 반응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량을 계속 늘려가야 되거나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금단이 생겨서 하루 이틀을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금단이 지속된다든가 이러면 이건 이제 내성이 생기는 약이라고 볼 수 있고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어떤 약물을 먹든 부작용이 걱정되기 마련이잖아요. 정신과 약물도 예외가 아닌데요.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하면 간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그리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지능이 낮아지나요? 네, 대부분의 약은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약은 또 신장에서 분해가 되기도 해서 모든 약이 다 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 정신과 약만이 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몸살기 있으면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먹어라 그랬죠. 아스타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먹으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간 독성이 있고 간에 영향을 주는 약이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입니다. 정신과 약물 중에서도 간 수치를 조금 올리는 가능성이 높은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이 있어서 간에 모든 약이 다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시판되는 약이 간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면 시판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처방받아서 먹는 약은 그렇게 독성이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서 처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은 오래 먹으면 간에서 대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 수치를 포함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에 전혀 영향이 없는 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에 영향이 가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으면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간염이 있다든가 간 기능이 좋지 않다든가 하는 경우는 간의 경로를 피할 수 있는 약들을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능이 낮아지냐 하는 문제는 약을 먹는다고 지능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든 치료를 하지 않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지능이 점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너무 늦어지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에 뇌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빨리 약을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뇌기능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70에서 90%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지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약 중단하면